의학으로 아직도 암이 완벽하게 정복되지 못했는데요. 사실 100년 전에 엄청난 획기적인 치료법, 암을 정복한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개발한 거슨 식사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막스 거슨은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편두통에 시달리는 자신의 건강을 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주사, 수술, 여러 약을 통해서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또한 이 편두통에 시달려서 의사인데 자신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이제 물음표를 달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빵과 그리고 소시지, 염분에 절인 소시지를 주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여러 증상이 온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 본인이 개발한 식사법으로 본인의 편두통을 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 난치병으로 알려진 폐결핵과 피부결핵, 그리고 여러 당뇨병, 관절염, 천식 여러 다양한 병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박사 부인인 헬레나의 폐결핵도 치료를 했습니다. 심지어 슈바이처 박사의 당뇨병도 무려 75세에 걸렸던 이 당뇨병도 치료를 해냈습니다. 1924년 조 루브르크 박사의 폐결핵 환자 무려 450명을 당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스 거슨에게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이 450명의 폐결핵 환자 중에서 무려 446명이 완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이 난치병의 치료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막스 거슨은 특별한 신약, 어떤 치료제를 개발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식사법으로 치료를 한 것입니다. 신진대사의 중심에는 바로 간과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염분 함량이 높은 소시지를 주식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트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를 삼아서 나트륨과 칼륨 대사를 정상으로 복구시키는 아주 유명한 획기적인 주스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 주스의 성분은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리, 파프리카 이런 과일과 또 많은 채소들을 통해서 간에 있는 독소 그리고 장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이 원리는 바로 몸에 독소가 쌓인 것, 이 독소로 인해서 신진대사 밸런스, 전해질이나 미네랄 이런 밸런스가 깨져서 온 것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이라든지 또 애완동물이 뭔가 좀 아플 때, 또 식물이 더 말라갈 때 먼저 뭘 생각하기 쉽죠? 물을 잘 줬는지, 우리 애완동물이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이걸 먼저 체크할 텐데, 이 사람의 몸은 아프면 바로 주사를 맞고 또 약을 쓰고 수술을 하는 이걸 먼저 생각하기 쉬운 패턴으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몸의 영양 상태, 독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막스 거슨의 치료법은 오로지 이 식사법을 통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또 아주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수많은 난치병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질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암과의 상관성입니다. 우리 암 하면 위암, 갑상선암, 신장암 여러 그 장기만 바라보기 쉬운데요.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상태가 됐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 간이 거의 망가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암은 굉장히 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암에 대한 개념부터 좀 필요합니다. 암은 우리가 유전질환이다 라고 알고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가족력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우리 친척들이 또 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 집안이다 하면 나도 암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가족력과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암은 더 이상 유전질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 개념을 먼저 잘 잡아가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암이 유전질환이 아닌 이유는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이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유전자를 다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정복이 안 됐죠. 그리고 2012년도에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나오면서 후성적인 부분이 암에 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죠.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에피제네틱스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제네틱스가 유전자이고 에피가 그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서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유전자가 암세포, 단백질로 만들어질 때는 유전자에 둘러싼 그 환경적인 요소, 유전자가 변이가 될 수 있는 그 요소들 때문에 암세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결국 암세포의 특징은 1세대 항암제가 접근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라는 특징입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 바로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죠. 근데 암세포와 빠르게 분열하는 G의 세포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암을 일으킨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빠르게 분열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때문에 이 암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라 이제 대사질환이다 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헐리우드의 여배우가 엄마와 똑같은 이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유방을 절제했잖아요. 나아가서 또 난소암 유전자까지도 발견이 돼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유전자가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토마스 사이프리드라는 이 학자가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을 책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을 핵심으로 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막이 있고 또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내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포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기능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는 그동안 이 세포막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나 또 핵에 있는 유전자가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DNA 또 막 단백질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개발한 많은 항암제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효과가 없었죠.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도 암세포만 표적으로 딱 잡는 항암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암은 또 이렇게 막 변이를 일으키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가 완치보다는 다시 또 변이를 일으켜서 이후에도 재발되고 전이되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세포 핵에 있는 DNA 문제가 아니고 바로 세포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변성이 문제다라고 의학에서는 바로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암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병들도 세포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암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이식을 했습니다. 정상세포는 핵이나 세포막은 건강한 상태예요. 다만 이 미토콘드리아만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로 이식이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암세포와 같이 종양이 무한 증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정상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이 암세포는 세포막이나 핵은 여전히 암세포예요. 다만 미토콘드리아만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시 마치 정상세포처럼 이 암세포로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원인이다 라고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왜 이렇게 변성이 됐을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신진대사라고 하죠. 내가 좋은 음식, 또 좋은 공기, 또 스트레스가 없고 또 운동도 적절히 하면 어떤가요? 몸의 신진대사가 아주 활력 있고 건강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항상 가공식품만 먹고 늘 햄버거만 먹고 늘 치킨 피자만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떤가요? 몸이 건강하지 않죠. 바로 이 환경이 미토콘드리아를 변성시키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독소가 축적이 되고 바로 간이 해독을 할 수 없을 만큼 독소가 계속 축적이 되면 결국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변성의 결과 암세포로 또 암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은 더 이상 가족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력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그 상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죠. 선천적으로 유전자 결손 질환이라든지 또 선천적으로 우리 집 심장이 좀 약해, 폐가 좀 약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병에 걸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심장을 좀 보완하고 또 폐 건강을 해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면 다 폐암에 걸리고 폐질환에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족력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모두 암에 걸리는 가족력?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증명을 해드리면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병에 걸릴 확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죠? 무려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어느 환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은 달라지는 것이 98%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가족력과 어떤 운명적인 유전자 이론에 매이지 말고 나의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는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상태가 안 좋아서 피부과를 갔는데 이 피부 약을 발라도 좋은 화장품 발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우터 뷰티, 피부를 이제 좋게 하려고 화장품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약을 바르는데 꼭 피부의 문제는 피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위장과 간은 서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나쁜 음식이 다 걸러지지 못해서 이 성분이 간까지 연결이 되면 독소를 어떻게든 배출을 해야 되는데 간에서도 해독이 안 될 만큼 넘쳐날 경우 피부를 통해서도 몸은 배출을 하는 겁니다. 피부도 호흡을 하고 있고 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몸에 너무나 가득할 때 피부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몸속 내부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위장간 순환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독 음식이나 또 디톡스 방법을 썼을 때 피부가 반대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과의 식사법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해독이 되는 식사만 해도 여성분들은 3일 만에 화장을 잘 받는 피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또 얼굴이 빛이 아주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나던 뾰루지들이나 또 여러 이제 피부 상태를 위협하는 일들이 위장관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걱정이 되고 고민되신 분들은 밖에서 신경 쓰는 그 노력을 몸속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건강 체질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잘 건강을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죠. 또 한국 남성분들은 또 술도 좀 많이 좋아하시고 건강은 이렇게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중에 갑자기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이제 과로사가 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건강을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술을 드실 때 예전에는 금방 깼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도 좀 몸이 컨디션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을 느끼신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이 없어서 어깨가 여전히 무겁고 또 휴일에 잠을 자도 여전히 피로가 회복이 안 될 경우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또 막 움직이게 되는데 예전보다 좀 무기력증이 생겼다거나 약간의 좀 우울증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 경우 반드시 이 간 건강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굴빛을 보면 피곤한 또 몸이 안 좋다라는 걸 상대방이 빨리 알아보잖아요. 누군가가 저 요즘 얼굴색이 좀 안 좋은데 피부결이 조금 상했는데 이런 말을 혹시 들으신다라면 반드시 간 건강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이 오는 그렇게 허술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늘 똑똑하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여러 반응들을 보여주거든요. 좀 피곤하거나 요즘 좀 면역력이 떨어졌다거나 피로감이 있다거나 감정 기복이 좀 잘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 중심에 간 건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 건강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아침 식사 한 끼만 과일로 바꿔주셔도 큰 병에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작은 투자, 여러분들이 꼭 간 건강을 기억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나이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죠? 내 나이 돼봐라. 몸이 아무리 운동해도 안 빠진다. 이런 얘기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나이살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20대, 10대, 20대의 신진대사와
뭐 50대, 60대의 신진대사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몸 전반적인 장기의 기능들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명한 그런 스타분들이나 연예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날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또 상당히 몸을 잘 관리하셔서 뭐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이렇게 모델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만 계십니다. 뭐 그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자기 몸을 잘 알고 잘 관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장기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는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몸 건강의 가장 핵심에 있는 오늘은 간 건강을 살펴봤는데요. 간이 무리를 하지 않고 또 잘 좋은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 나이가 들어도 나이살이 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살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여전히 똑같은 식습관을 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조금 줄어드니까요. 더 신진대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좋은 영양식을 먹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나이살은 찌지 않을 수 있다. 나이살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호르몬 균형이나 또 간 건강, 또 하나 다음에 말씀드릴 장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몸 신진대사를 최대한 보강하고 또 끌어올려주는 식사법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관리를 통해서 나이살이 없는 건강한 몸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